이 집이 망에 자빠지는 판에 너는 또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게냐? 석 달 안에 빚을 못 갚으면 식솔까지 종으로 끌려갈 처지였습니다. 그 망한 양반 집에 가난한 고아 처녀가 며느리로 들어왔지요. 그런데 이 며느리는 곳간 살림은 손도 안 댄 채 날마다 보찜을 싸들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온 마을이 노는 입 하나 더 들였다며 손가락질했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보은골이었습니다. 한시성을 쓰는 양반집이 있었지요. 한때는 고을에서 손꼽히던 향반 가문이었습니다. 사랑채에는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곳간에는 쌀가마가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마당을 지나는 머슴만 해도 옌일곱이었지요. 보은골의 한씨 집 신세 앉은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한순간에 무너졌지요. 가장 한석주가 남의 빚보증을 잘못 선 탓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빚을 떠안기고 달아난 것이지요. 한석주는 본디 정이 많은 위인이었습니다. 어려운 이가 손을 내밀면 차마 뿌리치지 못했지요. 여보, 그 사람이 어찌 내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한석주는 빈 곳간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제 발로 찾아와 살려달라 울던 자였소. 그 손을 어찌 뿌리치겠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을 믿은 게 죄라면 죄겠지요. 오 씨가 남편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허나 그 착한 성품이 화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논밭이 하나둘 남의 손에 넘어갔지요. 머슴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쌀가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요. 이제 그 큰 곳간에는 거미줄만 가득했습니다. 이 넓은 곳간이 이리 텅 빌 줄이야. 오 씨는 빈 곳간을 들여다보며 한숨 지었지요. 쥐도 굶어 나간다는 말이 돌지경이었습니다. 한석주는 그 충격으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기침이 끊이지 않았지요. 끼니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부인 오 씨는 날마다 한숨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이 노릇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오 씨는 남편의 야윈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눈물을 훔쳤지요. 집안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도경, 올해 22이었지요. 어릴 적부터 글만 읽고 자란 선비였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본 사람이었지요.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습니다. 몸도 본래 약했지요. 아버지가 눈 뒤로 도경은 밤마다 한숨만 쉬었습니다. 제가 무능하여 집안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도경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무너진 집에 혼사가 들어왔지요. 멀리 떨어진 고을에서 중매가 들어온 것입니다. 가진 것 없는 고아 처녀라 합니다. 중매쟁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친척 손에 자랐답니다. 허나 행실이 곱고 부지런하다 하더이다. 오 씨는 그 말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가진 것 없는 집에 빈손 며느리라니요. 도무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요. 허나 형편이 형편이었습니다. 다른 혼처가 들어올 리도 없었지요. 그래도 사람 손이 하나 늘면 집안일이라도 거들지 않겠소. 오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고는 혼사를 받아들였지요. 그렇게 한 씨 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백송화, 올해 20이었지요. 가마도 없이 걸어서 시집 온 며느리였습니다.
보찜 하나가 살림의 전부였지요. 무명 치마 저고리는 빛이 발에 있었습니다. 허나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었지요. 얼굴에는 분 한 점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빛만은 또렷하고 맑았지요. 오 씨는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정말로 보찜 하나가 전부란 말이냐? 예, 어머니. 제 두 손이 있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송화는 또박또박 대답했지요. 그 목소리가 어딘지 단단했습니다. 첫날 밤이 되었지요. 신랑 도경은 새 신부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망한 집에 시집와 고생만 하게 되었구려. 면목이 없소. 도경은 고개를 떨고 왔지요. 고생이라니요. 부부가 함께 짊어지면 짐도 가벼워지는 법입니다. 송화의 말에 도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본 순간이었지요.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송화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지요. 부엌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간장 한 종지와 시든 푸성귀가 전부였습니다. 송화는 그것으로 멀건 죽을 끓였지요. 병든 시아버지의 머리맡에 살그머니 올렸습니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한석주는 며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너도 참 복이 없구나. 하필 이런 집에 들어와서.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곧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송화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단단했지요. 한석주는 그 말을 그저 위로로만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생각을 품었는지는 몰랐지요. 그런데 시집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난 송화가 보찜을 챙겨 들었지요. 그러고는 총총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얘야, 이 새벽에 어디 가느냐? 오 씨가 놀라 물었지요. 장터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송화는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오 씨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장터, 살 돈도 없는데 장터는 무슨. 혀를 차면서도 그날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허나 외출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지요. 이튿날도 송화는 새벽에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해가 저물어서야 돌아왔지요. 집안일은 손도 대지 않은 채였습니다. 빨래는 자꾸 쌓여갔지요.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오 씨의 인내심도 마침내 바닥이 났지요. 어느 저녁 돌아온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오 씨가 기어이 소리를 질렀지요. 이 집이 망에 자빠지는 판에 너는 또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게냐. 송화는 보찜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어머니. 송구한 줄 알면 살림을 봐야 할 것 아니냐. 부엌을 지키고 시아비 병수발을 들어야지. 어디 바람난 처녀처럼 나돌아다녀. 오 씨의 목소리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지요. 제가 다 생각이 있어 하는 일입니다. 조금만 믿어 주십시오. 생각, 무슨 생각이 있단 말이냐. 어디 말이나 들어보자. 오 씨가 다그쳤지만 송화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지요. 말도 못할 일이면 떳떳한 일이 아닐 테지. 내 객을 들였구나. 오 씨는 끝내 등을 돌렸습니다. 송화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요. 허나 그뿐 송화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마을 안악들이 지켜보고 있었지요. 담 너머로 고개를 빼고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집 며느리 좀 봐. 살림은 안 하고 날마다 나돌아다닌데 복도 지질이 없지. 노는 입까지 들였으니 쯧쯧 한씨 집도 이제 정말 끝났구먼.
수군거림은 온 마을로 퍼져 나갔지요. 그 무렵 마을 어귀에 정자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 한 노인이 앉아 있었지요. 머리가 하얗게 센 마을 최고령 어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며느리 흉을 보았지요. 그러자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닐세. 사람들이 의아한 얼굴로 쳐다보았지요. 사람의 참됨은 눈에 보이는 데 있지 않네. 노인이 수염을 쓸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드러나는 법이니라. 그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묵직했지요. 저 며느리가 무얼 하는지 자네들이 어찌 안단 말인가. 아이 참, 어르신도 두 눈으로 봤는데요. 한 안악이 입을 삐죽거렸지요. 노인은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빙긋 웃기만 했지요. 사람들은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었습니다. 그저 별난 며느리 이야기로만 여겼지요. 허나 그 말이 훗날 어떤 뜻으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편 그날 밤이었지요. 송화는 보찜을 베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이었지요. 송화는 가만히 일어났습니다. 조심스레 보찜을 풀었지요. 그 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자그마한 폐물 보따리도 함께 있었지요. 책장을 넘기는 눈빛이 등잔불 아래 빛났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송화는 책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지요. 나직이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책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송화가 누구를 향해 말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이 며느리는 결코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품은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석 달 뒤, 이 텅 빈 곳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씨 집의 하루는 한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병든 한석주의 기침 소리가 새벽을 깨웠지요. 오씨는 부엌에서 멀건 죽을 쏘았습니다. 쌀 한 줌에 물을 가득 부은 죽이었지요. 그마저도 이제 며칠이면 동이 날 판이었습니다. 이러다 다 굶어 죽게 생겼구나. 오씨는 텅 빈 쌀독을 보며 중얼거렸지요. 아들 도경은 사랑채에서 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허나 글자가 눈에 들어올 리 없었지요. 아버님 약값이라도 마련해야 할 텐데. 도경은 책장을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글 공부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지요. 밭을 갈거나 장사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물둘 먹도록 곱게만 자란 선비였지요. 서방님, 너무 자책 마십시오. 어느새 송화가 사랑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글 읽는 분이 책을 보는 게 어찌 허물이겠습니까? 허나 집안이 이 지경인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오. 때가 되면 서방님의 글이 쓰일 날이 올 것입니다. 송화의 말에 도경은 쓴 웃음을 지었지요. 며느리의 위로가 고마우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이었지요. 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석주 이놈, 썩 나오지 못할까. 우레 같은 호통에 온 집안이 얼어붙었지요. 오씨가 부엌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도경도 사랑채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섰지요.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걸친 사내가 들어섰지요. 살집이 두둑하고 눈매가 사나운 자였습니다. 보은골 일대를 주무르는 고리대 부호 황만석이었지요. 뒤로는 험상궂은 장정선엇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황만석은 마당 한가운데 떡 버티고 섰지요. 황 부자께서 어인일로. 오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인일이라니
빚 받으러 왔지. 황만석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지요. 손때 묻은 차용증이었습니다. 여기 똑똑히 적혀 있소. 한석주가 내게 진 빚이 무려 600냥이라고. 600냥이라니요. 오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리가 진 빚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아. 여기 도장이 찍혀 있는데도. 황만석이 차용증을 흔들어 보였지요. 이게 바로 증거요. 한석주 본인의 수결이 아니요. 한석주가 방 안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야윈 손으로 문지방을 짚고 섰지요. 그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었소. 뭐라, 지금 이 차용증이 거짓이란 말이오? 황만석의 눈초리가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양반 체면에 빚을 떼먹겠다. 이 말이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한석주는 기침을 토하며 말을 잇지 못했지요. 보증 빚에 이자가 붙고 또 붙은 것은 알았습니다. 허나 600냥은 터무니없는 액수였지요. 잘 들으시오, 한석주. 황만석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오늘부터 딱 석 달 주겠소. 석 달 안에 600냥을 갚으시오. 만일 갚지 못하면 황만석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지요. 이 집과 논밭은 물론 식솔까지 모조리 끌고 가종으로 부릴 것이요. 여기 이 며느리부터 끌고 가도 될게요. 황만석이 송화를 흘끗 보며 비웃었지요. 고운 계집이니 값은 톡톡히 받겠군. 마당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도경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런 법이 어디 있소? 법. 이 차용증이 곧 법이지. 황만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억울하면 관아에 가서 따지든가. 관아에 가도 이 수결 앞에서는 별 수 없을 게요. 그때였지요. 줄곧 잠자코 있던 송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차용증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뭐, 이 집 며느리냐? 황만석이 송화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지요. 계집이 차용증을 봐서 무얼 안단 말이냐. 그저 궁금하여 그럽니다. 보여주시지요. 송화는 황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황만석은 갓잔타는 듯 차용증을 내밀었지요. 송화의 눈이 종이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 도장 자국 하나하나를 살폈지요. 그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허나 송화는 이내 표정을 감추었지요. 잘 보았습니다. 돌려드리지요. 별 시답잖은 계집을 다 보겠군. 황만석은 차용증을 도로 챙겼습니다. 석 달이요. 똑똑히 기억하시오. 그 말을 남기고 황만석은 돌아섰지요. 장정들도 우르르 뒤를 따랐습니다. 대문이 쾅 닫히자 온 집안에 한숨이 터졌지요.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오. 한석주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600냥을 무슨 수로 갚는단 말이냐. 도경은 두 손에 얼굴을 묻었지요. 오 씨는 그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다종으로 끌려가게 생겼구나. 허나 송화만은 달랐지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곰곰이 헤아리는 눈빛이었지요. 역시 그랬구나. 저 차용증은. 송화는 속으로 생각을 삼켰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마당을 빠져나갔지요. 송화가 향한 곳은 자기 방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선 송화는 보찜을 풀었지요. 그 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손때가 새까맣게 묻은 장부였지요. 송화는 장부를 펼쳐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빼곡한 숫자와 거래의 기록이 적혀 있었지요. 이어 송화는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노쇠로 만든 자막대였지요. 손바닥만 한 그 자막대에는 작은 표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상단의 표식이었지요. 송화는 자막대를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를 다짐하는 듯한 얼굴이었지요. 이튿날부터 송화의 외출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새벽에 나가면 한밤중에야 돌아왔지요. 보쯤이 불룩한 날도 있고 텅 빈 적도 있었지요. 사고 파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송화는 장터 사람들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포목점 주인, 보부상, 객주들과 말을 텄지요. 새댁은 어느 집 사람이요? 한 포목점 주인이 물었습니다. 보은골 한씨 집 며느리입니다. 한씨 집, 그 망했다는 집 말이요? 주인이 의아한 얼굴을 했지요. 그 집에서 무슨 장사 미천이 나온다고. 미천이 없어도 길은 낼 수 있지요. 송화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송화는 장터의 시세를 꼼꼼히 살폈지요. 어느 고을에 무엇이 흔하고 또 귀한지 캐물었습니다. 포구에서는 무슨 물건이 오가는지 알아보았지요.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셈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며느리가 떠돈다고만 여겼지요. 허나 송화의 발길에는 분명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 무렵 황만석의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황만석이 장부직이 최석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한씨 집 그 차용증, 빈틈은 없으렸다. 예, 날이. 수결도 도장도 깜쪽 같습니다. 최석이가 고개를 조아렸지요. 허나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그늘이 있었습니다. 좋아. 석 달 뒤면 그 집은 통째로 내 것이야. 황만석이 흡족한 듯 수염을 쓸었지요. 논밭의 집에 종까지 덤으로 생기는 게야. 예, 날이. 최석이는 차마 황만석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방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가슴 한 구석이 자꾸만 저려왔습니다. 한편 그날 저녁 송화가 집에 돌아왔지요. 오씨가 기다렸다는 듯 며느리를 붙들었습니다. 오늘도 빈손이냐? 종일 어딜 그리 쏘다녀? 어머니, 곧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보여줘. 대체 무얼 보여준단 말이냐? 오씨의 목소리에는 울화가 가득했지요. 이 집이 석 달 뒤면 풍비박산인데 며느리란 것이 태평하게 나돌아다녀. 태평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그럼 무엇란 말이냐? 어디 속 시원히 말이나 해보아라. 송화는 잠시 입을 다물었지요.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 여겼습니다. 섣불리 입을 열면 이를 그르칠 수 있었지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어머니. 또 그 소리. 내 더는 못 참겠다. 오씨는 며느리를 매섭게 쏘아보았지요. 내가 정살림을 안 볼 작정이면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 말에 송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허나 송화는 끝내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송구합니다. 방으로 돌아온 송화는 등잔불을 밝혔습니다. 다시 장부를 펼쳐들었지요. 빼곡한 숫자 위를 손가락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송화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아무도 모르는 싸움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보찜 속에는 한씨 집을 살릴 비밀이 숨어 있었지요. 과연 송화는 무엇을 꾸미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 위조된 듯한 차용증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는 점점 깊어집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깊은 밤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잠든 삼경 무렵이었지요. 갑자기 대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문 열어라.
황 부자 댁에서 왔다. 거친 사내들의 고함이 어둠을 갈랐지요. 가장 먼저 잠을 깬 것은 송화였습니다. 송화가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지요. 횃불을 든 장정넷이 대문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황만석의 끈앞을 들였지요. 앞장선 우두머리가 험상궂게 웃었습니다. 석달은 무슨 석달. 부자 날이 마음이 바뀌셨다. 오늘 당장 빚 대신 사람을 받아 오라셨지. 그 소리에 오씨와 도경도 뛰쳐나왔습니다. 이 무슨 행패요. 아직 기한이 남았거늘. 도경이 앞을 막아섰지요. 기한, 우리 나리 말씀이 곧 기한이야. 우두머리가 도경을 밀쳤습니다. 도경은 힘없이 마당에 나뒹굴었지요. 우선 저 며느리부터 끌고 간다. 우두머리가 송화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고운 계집이니 값이 제법 나가겠어. 안 됩니다. 우리 며느리를 데려갈 수 없소. 오씨가 송화를 끌어안으며 막아섰지요. 허나 사내의 억센 손이 오씨를 떼어냈습니다. 그때였지요. 병석에 누워있던 한석주가 기어 나왔습니다. 내 이놈들, 내 며느리에게 손대지 마라. 한석주가 비틀거리며 사내들 앞을 막아섰지요. 기한 전에 사람을 끌고 가는 법이 어디 있느냐. 늙은이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우두머리가 한석주를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야윈 노인의 몸이 힘없이 날아갔지요. 한석주는 돛돌 모서리에 머리를 부딛고 쓰러졌습니다. 아버님, 여보, 도경과 오씨가 비명을 질렀지요. 한석주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순간 송화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지요. 송화가 사내들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기한은 분명 석달이라 하셨습니다. 닥쳐라, 계집이. 그 차용증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요. 송화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오늘 이를 관하에 구하면 황 부자께서 곤란해지실 텐데요. 뭐라. 우두머리가 멈칫했지요. 기한 전에 사람을 함부로 끌고 가셨다 알려지면 말입니다. 한밤중에 노인을 쳐서 다치게 한 일까지 더하면 어찌 될까요? 송화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황 부자께서 자네들을 가만두실 것 같습니까? 자네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지요. 송화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공연히 이를 키웠다가는 어찌 될까요? 도리어 자기들이 매를 맞을 판이었지요. 오늘은 이만 봐주마. 우두머리가 침을 뱉었습니다. 허나 석 달 뒤엔 어림없을 줄 알아라. 사내들은 횃불을 휘두르며 물러갔지요. 대문이 닫히자 송화는 한석주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십시오. 송화는 치맛자락을 찢어 이마를 동여맸지요. 피가 자꾸 흐릅니다. 멋질 않아요. 오씨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어머니, 물을 좀 떠다 주십시오. 깨끗한 헝겊도요. 송화는 차분히 한석주를 돌보았지요. 한참 만에야 한석주가 눈을 떴습니다. 며느라가, 내가 무사하구나. 예, 아버님. 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송화의 눈에 물기가 어렸지요. 빈손으로 온 며느리였지요. 그런 며느리를 위해 노인이 몸을 던진 것입니다. 그날 밤 송화는 한석주의 곁을 지켰지요. 열에 들뜬 노인의 손을 밤새 주물렀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견디십시오. 이 며느리가 반드시 이 집을 일으키겠습니다. 송화가 나직이 속삭였지요. 한석주는 잠결에도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참으로 고맙구나.
노인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지요. 아버님께서 나를 지키려 하셨구나. 송화는 입술을 깨물었지요. 이 집을 반드시 살려야 했습니다. 그 마음이 더욱 굳어졌지요.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온 집안은 초상집 같았습니다. 도경은 넋이 나간 채 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기한이고 뭐고 없이 들이닥치는데 무슨 수로 막는단 말이오. 도경의 목소리는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씨도 부엌 한 구석에서 흐느꼈지요. 우리 식구 다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어. 차라리 야반도주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오? 도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도망쳐서 어디로 간단 말이냐. 한석주가 자리에 누운 채 힘없이 말했습니다. 늙고 병든 몸으로 어딜 간단 말이냐.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요. 그때 송화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송화에게 쏠렸지요. 아버님, 어머니, 서방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송화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석 달 안에 600냥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엇이라? 도경이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600냥을 내가 무슨 수로?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저를 믿고 맡겨 주십시오. 송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나돌아다닌 것도 다 그 때문입니다. 장터와 포구를 살피며 길을 알아보았지요. 어느 고을에 무엇이 모자라고 또 넘치는지 다 적어두었습니다. 이제 그 길을 따라 장사를 시작할 작정입니다. 장사라니 양반집 며느리가 장사를 한단 말이냐. 오씨가 펄쩍 뛰었지요. 채통이 있지. 그게 될 법이나 한 소리냐. 어머니, 지금은 채통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송화의 말에 오씨가 입을 다물었지요. 종으로 끌려가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오씨는 차마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지요. 허나 미천도 없이 무슨 장사를 한단 말이냐. 한석주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미천은 제게 약간 있습니다. 송화가 보찜에서 폐물 보따리를 꺼냈지요. 시집 올 때 친정에서 챙겨온 것입니다. 은비녀와 가락지 몇 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첫 미천을 삼겠습니다. 그 귀한 것을 정말 괜찮겠느냐? 물건은 다시 살 수 있지만 식구는 그럴 수 없지요. 송화의 말에 오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진 전부를 내놓는 셈이었지요. 허나 오씨는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속을 다 알 수 없었지요. 그래, 한번 해보아라. 한석주가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어차피 가만히 앉아 종이 되느니 발버둥이라도 쳐봐야지. 고맙습니다, 아버님.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송화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로써 며느리의 싸움이 시작되었지요. 그날부터 송화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폐물을 들고 전당포로 향했지요. 이걸 잡히고 돈을 좀 빌리고 싶습니다. 전당포 주인이 폐물을 요리조리 살폈습니다. 물건은 괜찮구먼. 한데 시세가 영 안 좋아서 주인이 헐값을 불렀지요. 송화는 그 자리에서 자막대를 꺼냈습니다. 주인장, 이 은의 무게를 재보시지요. 송화가 능숙하게 무게와 순도를 따졌지요. 이만한 수는이면 그 값에는 못 내놓습니다. 전당포 주인이 흠칫 놀랐습니다. 보통 안하게 솜씨가 아니었지요. 허허, 새댁이 샘에 밟구먼.
주인은 결국 제 값을 쳐 주었습니다. 송화는 그렇게 천미천을 손에 쥐었지요. 넉넉지는 않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송화는 그 돈을 꼭 쥐고 전당포를 나섰지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부터 사야 할까? 송화는 머릿속으로 셈을 굴렸습니다. 보은골에 흔한 것을 귀한 고을에 팔면 되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장사의 이치 아니던가. 송화의 아버지가 평생 해온 일이었지요. 아버지께 배운 것을 이제야 쓰는구나. 송화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장터의 객주를 찾아가 물건을 흥정했지요. 보은골에서 나는 좋은 닭종이를 사들였습니다. 한양에서는 닭종이가 귀했기 때문이지요. 송화는 닭종이를 잔뜩 사보찜에 졌습니다. 그러고는 길을 떠날 채비를 했지요. 허나 그 움직임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지요. 바로 황만석이 풀어둔 끈아풀이었습니다. 한씨 집 며느리가 장사를 시작했답니다. 끈아풀이 황만석에게 고했지요. 황만석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호, 그 계집이 발버둥을 치는구나. 황만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그깟 며느리가 무얼 하겠느냐만. 혹시 모르니 눈을 떼지 마라. 가는 곳마다 미리 손을 써 두어라. 그 계집이 헛물만 켜다 주저앉게 만들어라. 황만석이 음흉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며느리의 첫 장사길이었지요. 그 길에 이미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과연 송화의 첫 장사는 무사히 풀릴 수 있을까요? 황만석의 그림자를 며느리는 알아챌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송화는 닭종이를 잔뜩 진 채 길을 나섰습니다. 보은골에서 한나절을 걸어 포구에 닿았지요. 강가에는 크고 작은 배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짐 들어가오, 비키시오. 짐을 부리는 일꾼들의 외침이 요란했지요. 세댁, 그 무거운 걸 지고 어디 가시오? 한 일꾼이 송화를 보며 물었습니다. 객주를 찾습니다. 가장 큰 객주가 어디입니까? 행수댁이 제일이지. 저기 저 큰 기와집이요. 송화는 그 객주를 찾아갔지요. 행수라 불리는 사람이 주인이었습니다. 닭종이를 팔러 왔습니다. 송화가 보찜을 내려놓았지요. 종이, 어디 한번 봅시다. 행수가 종이를 한 장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결이 곱구먼. 어디서 난 물건이요? 보은골에서 난 것입니다. 보은골이라. 거기 닭나무가 좋긴 하지. 한양에 가져가면 값이 좋을 것입니다. 세댁이 장사를 좀 아는 모양이군. 행수가 흥미로운 눈으로 송화를 보았습니다. 한데 한양까지 어찌 가져갈 셈이요? 행수님 배에 실어주시면 됩니다. 허허, 야무지구먼. 그래, 값은 얼마를 받을 작정이요? 송화는 자막대를 꺼내 종이에 폭을 쟀지요. 그러고는 또박또박 값을 불렀습니다. 행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세댁, 그 셈이 어찌 그리 빠르오? 어릴 적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장사꾼이었소. 그저 셈에 밝은 분이셨지요. 송화는 말을 아꼈습니다. 허나 행수는 며느리의 솜씨에 감탄했지요. 좋소. 내 세댁 물건을 실어주리다. 고맙습니다, 행수님.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랄 게 무어 있소. 장사꾼끼리 돕는 게지. 한데 한 가지 일러둘 말이 있소. 행수가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요즘 이 포구에 흉흉한 소문이 돈다오. 무슨 소문 말씀입니까?
보은골 황 부자가 손을 뻗치고 있다는 게요. 황 부자가요? 송화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누군가의 장사길을 막으려 한다는 말이 있소. 객주마다 사람을 보내 으름장을 놓는다더군. 으름장이라니 무어라 한답니까? 제 물건을 받는 객주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게지. 참으로 악독한 자로군요. 새댁도 부디 조심하시오. 그자 손이 안 닿는 데가 없소. 임행수가 혀를 찼지요. 송화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황만석의 그림자가 벌써 포구까지 미친 것이었지요. 역시 가만히 있을 자가 아니구나. 송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허나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지요. 일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행수님. 그날 송화는 닭종이를 임행수의 배에 실었습니다. 배는 한양을 향해 강을 거슬러 올라갔지요. 부디 무사히 팔려야 할 텐데. 송화는 강가에 서서 배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한 배에 우리 식구 목숨이 달렸구나. 첫 장사의 성패가 그 배에 실려 있었지요. 송화는 무거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밤이 깊어 있었지요. 한대 안방에서 신음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송화가 방문을 열었지요. 오씨가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숨이 거칠었지요. 어머니,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괜찮다. 좀 누우면 나을 게다. 오씨가 힘없이 손을 저었습니다. 허나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 같았지요. 이 무슨 열이 서방님, 의원을 불러야겠어요. 도경이 달려왔지만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이 어디 있단 말이오. 도경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송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작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그 안에는 옷가락지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옥빛이 맑고 고운 가락지였습니다. 어머니 이것만은 끝까지 지키려 했는데. 송화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지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단 하나의 유품이었습니다. 허나 시어머니를 살리는 일이 먼저지요. 송화는 그 가락지를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허나 송화는 이내 가락지를 꼭 쥐었지요. 서방님, 잠시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 이 밤중에 어딜 가려고 그러오? 의원을 모셔 오겠습니다. 송화는 그 길로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읍내의 전당포로 향한 것이었지요. 가락지를 잡히고 돈을 마련할 작정이었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지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이오? 이 가락지를 잡히고 싶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합니다. 송화가 옷가락지를 내밀었습니다. 주인이 등잔불에 가락지를 비춰보았지요. 제법 좋은 옥이구먼. 헌데 정말 잡히겠소. 송화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스쳤지요. 어머니, 용서하세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예, 잡히겠습니다. 부디 잘 보관해 주십시오. 송화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요. 이 가락지는 반드시 다시 찾으러 오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유품이 며느리의 손을 떠났습니다. 송화는 그 돈으로 용한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어디 봅시다. 손목을 이리 주시오. 의원이 오씨를 진맥하고 침을 놓았지요. 과로의 한기가 겹쳤소. 며칠 푹 쉬어야 하오. 낫기는 하는 겁니까? 송화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약을 잘 다려 먹이면 괜찮을게요. 약을 다려 먹이자
열이 차츰 내렸지요. 이튿날 새벽 오 씨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내가 살았구나. 오 씨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어머니, 정신이 드십니까? 송화가 오 씨의 손을 잡았지요. 의원이 정말 다녀갔단 말이냐? 예, 어머니. 이제 곧 나으실 겁니다. 의원을 부를 돈이 어디서 났단 말이냐? 오 씨가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송화는 잠시 머뭇거렸지요. 장사로 번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차마 어머니 유품을 팔았다는 말은 못했습니다. 장사로 그 떠돌던 게 정말 장사였더란 말이냐? 예, 어머니. 헛되이 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찌하여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믿어주지 않으실까 두려웠습니다. 오 씨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무언가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송화는 오 씨의 곁을 지켰습니다. 열에 들뜬 오 씨가 잠꼬대를 했지요. 순이야, 우리 순이 어디 갔니? 오 씨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송화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지요. 오 씨가 일찍 여인 친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순이야, 추운데 어서 들어오너라. 오 씨가 허공을 더듬었지요. 송화는 그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예, 어머니. 저 여기 있습니다. 송화의 목소리에 오 씨가 어렴풋이 미소 지었지요. 그래, 우리 순이 따뜻하구나. 송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어서 나으셔야지요. 오 씨의 손을 밤새 주물러 드렸지요. 이튿날 아침 정신이 든 오 씨는 흠칫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자기 손을 잡고 졸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아이가 밤새 여기 있었단 말인가? 오 씨는 가만히 며느리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요. 오 씨는 슬그머니 손을 빼려 했습니다. 허나 송화가 잠결에 더 꼭 쥐었지요. 어머니, 가지 마세요. 송화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오 씨의 가슴이 알 수 없이 저려왔지요. 이 아이가 정말 내가 무얼 한 게냐. 오 씨는 차마 며느리를 깨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손을 마주 잡고 있을 뿐이었지요. 며칠 뒤 오 씨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 씨가 송화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송화는 그때도 집에 없었지요. 한데 방 한 구석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 씨의 낡은 버선이었지요. 구멍이 나 있던 그 버선이 곱게 기워져 있었습니다. 이걸 며느리가. 오 씨는 버선을 집어들었지요. 바느질 한 땀 한 땀이 정성스러웠습니다. 누가 했는지 묻지 않아도 알겠구나. 오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내가 그리 구박을 했는데도 이런 정을. 오 씨는 한참을 버선만 매만졌습니다. 그날 저녁 송화가 돌아오자 오 씨가 입을 열었지요. 얘야, 이 버선 내가 키운 것이냐? 손이 비길래 그저. 송구합니다, 어머니. 송구하긴 무에 송구하단 말이냐. 오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부드러웠지요. 그래, 고맙구나. 참으로 고맙다. 별 말씀을요, 어머니. 송화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나 두 사람의 따스함도 잠시였지요. 며칠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포구에서 사람이 달려온 것이었지요. 세댁, 큰일 났소. 임행수가 보낸 일꾼이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한양에 간 그 배가 그만. 배가 어찌 되었습니까? 송화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한양 포목점에서 닭종이를 안 받겠다 했답니다. 안 받다니요.
분명 흥정이 되어 있었는데 누군가 미리 손을 써서 그 종이가 못 쓸 물건이라 소문을 냈답니다. 못 쓸 물건이라니 그리 고운 종이를. 행수님도 막아보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답니다. 일꾼이 안타까운 듯 말했지요. 그래서 어찌 되었단 말입니까? 하는 수 없이 헐값에 넘겼답니다. 본전도 못 건졌지요. 송화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천미천을 거의 다 날린 것이었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보은골에 퍼졌습니다. 거봐, 며느리가 장사한다더니 쫄딱 망했대. 폐물까지 팔아댔다는데 본전도 못 건졌다지. 양반집 며느리가 장사는 무슨 장사. 제 분수를 알아야지. 쯧쯧. 그러게 말이야. 망한 집 더 망하게 생겼구먼.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손가락질했지요. 무어라 해도 좋다. 나는 내 길을 간다. 송화는 그 모든 말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도경도 낙심하여 한숨을 쉬었지요. 역시 무리였소. 이제 어찌한단 말이오. 서방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전도 다 날렸는데 무얼 어찌한단 말이오. 한 번 막혔다고 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허나 황 부자가 저리 길목마다 지키고 있는데 길목을 지킨다면 다른 길로 가면 됩니다. 다른 길이 어디 있단 말이오. 그것을 이제부터 찾으려 합니다. 송화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허나 송화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일었지요. 황만석은 생각보다 훨씬 집요한 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미리 길을 막고 있었지요. 이대로는 안 된다. 황 부자가 모르는 길을 뚫어야 해. 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면 여럿의 힘을 빌리면 되지. 송화는 밤새 장부를 펼쳐들고 궁리했습니다. 등잔불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지요. 과연 송화는 막힌 길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황만석의 집요한 방해를 며느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흔들리기 시작한 고부의 정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야기는 더욱 깊어집니다. 첫 거래가 무너진 뒤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송화는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보며 궁리했지요. 황만석은 닭종이 길을 막았습니다. 포구의 큰 객주마다 손을 써 두었지요.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이길 수 없다. 송화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황 부자가 모르는 물건, 새 길로 가야 해. 송화는 무릎을 탁 쳤지요. 그 길로 송화는 발걸음을 옮겼지요. 마을 안악들을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허나 안악들은 송화를 보자 등을 돌렸지요. 우리한테 무슨 볼일이오? 장사로 쫄딱 망했다면서. 괜히 우리까지 엮였다가 황 부자한테 찍히면 어쩌라고. 송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우리 마을에는 길쌈 솜씨 좋은 분이 많지요. 그 솜씨로 배를 짜면 큰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배, 우리가 짜는 그 무명배 말이오? 한 안악이 코웃음을 쳤지요. 그깟 배가 무슨 큰 돈이 된단 말이오. 보통 배가 아니라 고운 세목을 짜는 겁니다. 송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세목은 한양 양반가에서 비단만큼 쳐줍니다. 한데 그걸 짤 줄 아는 데가 흔치 않지요. 우리 마을 솜씨면 충분히 짤 수 있습니다. 안악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지요. 정말 그게 돈이 된단 말이오? 품삯은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송화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배가 팔리기 전에 미리 드린다는 말이오? 예. 손해가 나도 그것은 제가 집니다. 여러분은 솜씨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그 말에 안악들의 마음이 움직였지요.
손에는 새댁이 진다지 않는가. 마다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가장 나이 많은 안악이 먼저 나섰지요. 내 길쌈 솜씨 하나는 보은골에서 알아주니까. 고맙습니다, 어르신. 송화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안악들이 모여들었지요. 마을 한쪽에 배틀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송화는 안악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갔지요. 이 부분은 오를 조금 더 촘촘히 해 주십시오. 세목은 결이 고와야 값을 제대로 받습니다. 새댁, 이렇게 촘촘히 짜면 품이 곱절로 드는데, 품이 드는 만큼 값을 더 받으니 걱정 마십시오. 한 필에 얼마나 받는단 말이오? 보통 무명배의 3배는 받습니다. 3배라니, 그게 정말이오? 안악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제가 셈을 잘못한 적이 있던가요? 송화가 빙긋 웃었습니다. 송화의 셈과 안목은 정확했지요. 어떤 배가 어디서 값이 나가는지 훤했습니다. 안악들은 차츰 송화를 다시 보기 시작했지요. 새댁이 보통 내기가 아니구먼. 어디서 저런 셈을 다 배웠을까? 하여간 야무지긴 야무져. 이만한 안목이면 사내 장사꾼도 못 당하겠네. 안악들의 수군거림이 달라졌지요. 손가락질이 어느새 감탄으로 바뀌었습니다. 허나 송화는 한시도 마음을 놓지 않았지요. 배가 어느 정도 모이자 송화는 포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임행수를 은밀히 찾아갔지요. 행수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오, 새댁? 이 세목을 황 부자가 모르는 길로 옮기고 싶습니다. 황 부자가 모르는 길이라. 임행수가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큰 포구는 죄다 그자가 손을 써놨소. 한데 동쪽에 작은 나루가 하나 있긴 하오. 거긴 그자도 미처 손이 안 닿았을 게요. 바로 그 길입니다. 행수님. 송화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나루에서 강원도 쪽으로 물건을 보내면 됩니다. 강원도, 거긴 또 어찌 알았소? 강원도 큰 고을에 혼사가 많다 들었습니다. 혼사가 많으면 고운 세목이 귀하지요. 임행수가 무릎을 쳤습니다. 허허, 새댁 머릿속엔 팔도 장이 다 들었구먼. 송화는 한 가지 꾀를 더 냈지요. 황만석의 끈아풀이 늘 엿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송화는 일부러 헛소문을 냈지요. 이번엔 서쪽 큰 폭우로 보낼 것입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짐짓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곧장 황만석의 귀에 들어갔지요. 옳지, 서쪽 폭우로 보낸다고? 황만석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길목을 단단히 막아라. 황만석은 서쪽 포구에 사람을 잔뜩 풀었지요. 허나 송화의 진짜 물건은 동쪽 작은 나루로 떠났습니다. 황만석은 엉뚱한 곳을 지키느라 헛돈만 쓴 것이지요. 그렇게 세목은 작은 나루를 통해 떠났습니다. 황만석의 그물을 교묘히 빠져나간 것이었지요.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포구에서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지요. 새댁, 세목이 다 팔렸소. 임행수가 보낸 사람이 외쳤지요. 강원도에서 부르는 게 값이었답니다. 한 필도 남김없이 다 나갔단 말입니까? 그렇소. 더 보내달라고 난리랍니다. 세상에 이런 경사가. 송화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큰 거래가 성사된 것이었지요. 미천을 회복하고도 이문이 두둑이 남았습니다. 그날 송화는 임행수와 마주 앉았지요. 행수님, 강원도에서 세목을 더 찾는다 하셨지요. 그렇소. 큰 혼사가 줄줄이 잡혔다더군. 하면
큰 건을 하나 잡고 싶습니다. 송화의 눈이 빛났지요. 마을 배를 죄다 끌어 모으는 겁니다. 그것을 한 번에 보내는 것이지요. 한 번에. 그게 얼마나 되는 양이요? 잘만 되면 한 거래에 400냥은 남길 수 있습니다. 400냥이라. 임행수가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그 정도면 빚을 단번에 갚고도 남겠소. 예. 그러니 이 거래만은 누구도 모르게 해야 합니다. 황 부자가 알면 또 길을 막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굳게 약조했습니다. 이것이 한씨 집의 마지막 희망이었지요. 송화는 우선 번 돈을 들고 집에 갔지요. 아버님, 어머니, 돈을 벌었습니다. 송화가 마당에서 외쳤습니다. 무어라, 정말이냐? 한석주가 방에서 몸을 일으켰지요. 송화가 엽전 꾸러미를 내려놓았습니다. 세목을 팔아 번 돈입니다. 세상에 이게 다 얼마냐? 오씨가 떨리는 손으로 엽전을 만졌지요. 아직 600냥에는 한참 모자랍니다. 허나 큰 거래를 하나 약조해 두었습니다. 그것만 성사되면 빚을 단번에 갚을 수 있습니다. 송화의 말에 온 식구의 얼굴이 밝아졌지요. 우리 며느리가 기어이 해냈구나. 오씨가 송화의 손을 와락 잡았습니다. 얘야, 그동안 내가 너무했다. 오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요. 내가 이리 애를 쓰는 줄도 모르고 모진 말만 퍼부었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다 지난 일인걸요. 아니다. 내 진작 너를 믿었어야 했어. 오씨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송화도 그 손을 마주 잡았지요. 도경도 감격하여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내가 부인을 몰라봤구려. 무능한 남편이라 부끄럽소. 서방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 집을 일으키는데 서방님의 글이 꼭 쓰일 날이 옵니다. 송화의 말에 도경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한씨 집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돌았습니다. 텅 비었던 곳간에 곡식 몇 가마가 들어찼지요. 적은 양이었지요. 허나 식구들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굶지는 않겠구나. 오씨가 곳간을 보며 미소 지었지요. 여보, 우리 곳간에 곡식이 들어온 게 얼마만이요? 한석주도 곳간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 며느리 덕이지요. 그래, 다 우리 며느리 덕이요. 내 진작 저 아이를 믿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알았으니 되었지요. 오씨가 한석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을 안악들도 품삯을 받고 기뻐했지요. 한씨 집 며느리 덕에 우리도 돈을 벌었네. 그러게 내 진작 알아봤다니까. 이젠 며느리 흉보던 입들이 쏙 들어갔지 뭐야. 다음엔 우리 딸도 배틀 앞에 앉혀야겠어. 마을 인심이 차츰 돌아서기 시작했지요. 흉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칭찬했습니다. 송화는 그 모든 변화를 담담히 받아들였지요. 허나 송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황만석은 결코 가만히 있을 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쯤 분명 다음 수를 꾸미고 있겠지. 송화는 들뜬 식구들 사이에 있었지요. 허나 홀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싸움은 이제 겨우 절반을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황만석의 집에서 불호령이 떨어졌지요. 무어라, 그 계집이 세목을 팔아 돈을 벌었다고? 황만석이 상을 내리쳤습니다. 서쪽 폭으로 보낸다더니 그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진짜는 동쪽 작은 나루로 빠져나갔다 합니다. 끈아풀이 벌벌 떨며 고했지요. 이런 멍청한 것들.
내가 그 계집교에 놀아놨단 말이냐? 서쪽을 지키느라 쓴 돈이 얼마인데. 황만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한낱 계집에게 보기 좋게 당한 것이지요. 그 계집 보통이 아니구나. 이대로 두었다간 정말 빚을 갚겠어. 황만석은 한참을 노려보다 입을 열었지요. 안 되겠다. 정정당당해서는 못 이긴다. 이젠 그 계집의 장사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려야지. 안에서부터요? 끈아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계집 밑에서 일하는 자들을 사들이는 게야. 황만석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지요. 돈이면 안 넘어올 자가 없지. 특히 그 거간꾼 박가 말이다. 박가라면 송화 물건을 다리 놓아주는 그자 말입니까? 그래, 바로 그자다. 황만석은 박거간을 떠올렸습니다. 송화의 물건을 다리 놓아주던 자였지요. 거래처와 일정을 훤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자만 손에 넣으면 계집의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 한대 박가가 순순히 넘어오겠습니까? 사람 마음이란 게 돈 앞에선 무르기 마련이지. 가서 박가를 데려오너라. 후하게 쳐주마. 은자 100냥쯤 안기면 군말 없을 게다. 끈아풀이 허리를 굽히고 물러갔지요. 이렇게 더 독한 음모가 시작되었지요. 성공 뒤로 검은 그림자가 짙어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칼날이 갈렸지요. 허나 들뜬 한씨 집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지요. 과연 송화는 이 배신을 막아낼까요? 이야기는 이제 가장 어두운 골짜기로 향합니다. 황만석의 부름을 받은 박허가는 망설였습니다. 마당에 선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부르셨습니까, 나리? 오냐, 박가. 어서 오너라. 황만석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내게 좋은 일거리를 하나 주려고 불렀지. 황만석은 엽전 꾸러미를 탁자에 올렸지요. 은자 100냥이다. 우선 받아 두어라. 이 많은 돈을 어찌. 박허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야. 그저 한씨 집 며느리 일을 내게 일러만 다오. 그 며느리가 언제 어디로 물건을 옮기는지 말이다. 박허간의 얼굴이 굳었지요. 하오나 나리, 그건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라. 신에 그깟 망한 양반집에 무슨 신의를 차린단 말이냐. 황만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돈이면 내 식구가 평생 배골치 않을 게야. 마다하면 다른 자를 쓰면 그뿐이고. 박허가는 엽전 꾸러미를 한참 바라보았지요. 가난한 그에겐 만져보지 못할 큰돈이었지요. 이번 한 번만 하면 정말 됩니까? 그래, 딱 한 번이면 된다. 한씨 집 며느리에게 해가 가는 일은 아니겠지요? 해는 무슨. 그저 일정만 알려달라는 게야. 알겠습니다. 한 번만 하겠습니다. 박허가는 결국 그 돈을 챙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게냐. 박허가는 가슴이 자꾸만 저려왔지요. 그렇게 송화의 곁에서 배신의 싹이 텄습니다. 그날부터 송화의 거래는 줄줄이 새어나갔지요. 어느 나루로 보내는지 황만석이 먼저 알았지요. 동쪽 나루로 또 보낸다고. 그래, 어디 한번 보자. 황만석이 그 나루마저 손을 써 두었습니다. 송화의 물건이 중간에서 막혔지요. 값을 후려쳤지요. 받기로 한 곳도 발을 뺐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지요. 송화가 큰맘 먹고 사들인 비단 한 짐이 있었습니다. 황만석이 그 거래처에 먼저 손을 쓴 것이지요. 비단 값을 치르고도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금만 떼이고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송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그만 방심했구나. 송화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성공에 들떠 앞만 보고 달렸어. 뒤를 살피지 못한 내 잘못이다. 처음으로 송화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스스로를 책망하는 눈물이었지요. 송화는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 황 부자가 모르는 길이었는데 어찌 가는 곳마다 미리 막혀 있단 말인가. 송화는 밤새 궁리했지요. 허나 누가 정보를 흘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안에 누군가 있구나. 누군가 내 일을 일러 바치고 있어. 설상가상이었지요. 길쌈하던 안악들이 하나둘 발을 뺐지요. 세댁, 미안하오. 우리 이제 못하겠소.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 어찌? 황 부자가 사람을 보냈다오. 한 안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대기를 도우면 우리 식구까지 가만 안 두겠다고. 황 부자가 그런 협박을. 송화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도 세댁을 돕고 싶소. 한대 식구가 걸리니 어쩌겠소. 품삯도 두둑이 얹어 주겠다며 회유까지 하더이다. 안악들이 고개를 떨고 왔지요. 미안하오, 세댁. 정말 미안하오. 송화는 안악들을 붙들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지켜야 할 식구가 있었지요. 아닙니다. 제가 도리어 폐를 끼쳤습니다. 여러분 식구가 우선이지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송화는 담담히 안악들을 보냈습니다. 돌아서는 송화의 어깨가 흔들렸지요. 배틀 소리가 멎은 마을은 적막했습니다. 송화가 쌓은 것들이 무너졌지요. 황만석의 역습은 빈틈없었지요. 약점을 파고들고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보름 남짓이었지요. 600냥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요. 송화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바로 임행수와 약조에 둔 그 큰 거래였지요. 남은 배와 물건을 모두 긁어 모았습니다. 이번 한 번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송화는 임행수를 은밀히 찾아갔지요. 행수님, 전에 약조한 그 큰 거래 말입니다.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가 왔습니다. 임행수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강원도 큰소는 이미 채비를 마쳤소. 이 물건만 닿으면 400냥은 떨어질게요. 그 돈이면 빚을 갚고도 남습니다. 한데 황 부자 눈을 피해 옮길 수 있겠소.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겠습니다. 송화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행수님과 저 단둘만 아는 길로 가지요. 두 사람은 은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한을 며칠 앞둔 밤에 물건을 옮기기로 했지요. 박허간에게도 거짓 일정을 흘려두었습니다. 이번엔 거짓 날짜와 길을 일러두었지. 송화는 마지막 패를 신중히 감추었지요. 허나 황만석의 그물은 그보다 더 촘촘했습니다. 한편 그 무렵 황만석의 집이었지요. 장부직이 최석이가 홀로 등잔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위조한 차용증의 사본이 들려 있었지요. 내 손으로 죄 없는 집안을 또 무너뜨리는구나. 최석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백시 상단을 무너뜨린 위조도 그의 솜씨였지요. 그 죄책감이 몇 해째 그의 가슴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멀쩡한 며느리까지 도적으로 몰다니. 최석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내 더는 이 죄를 짊어질 수 없다. 그는 위조의 증거를 몰래 챙겨 품에 감추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을 위해서였지요. 양심이 마침내 두려움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시한을 하루 앞둔 날이었지요. 송화가 물건을 옮기려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지요. 한씨 집 며느리 백송화는 게 섞거라. 포졸들이 송화를 에워쌌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쳐 팔았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도적질이라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송화가 항변했습니다. 여기 이 물건들이 다 작물이라는 증좌가 있다. 포졸이 송화의 물건을 가리켰습니다. 황 부자 댁 창고에서 없어진 물건과 똑같다더군. 그 물건들은 제가 마을 안악들과 짠 배입니다. 배틀 앞에서 한 올 한 올 짠 것을 어찌 작물이라 하십니까? 닥쳐라. 증인까지 있다는데 무슨 변명이냐? 증인이라니 대체 누가 그런 거짓을? 송화는 그제야 깨달았지요. 황만석이 도적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이는 모함입니다. 제 물건은 정당하게 사들인 것입니다. 그건 관아에 가서 따지거라. 포졸들이 송화를 끌고 갔지요. 안 됩니다. 우리 며느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오씨가 달려나와 포졸을 막아섰습니다. 허나 포졸의 손에 떠밀려 마당에 쓰러졌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포졸 하나가 송화의 보찜을 뒤졌지요. 그러다 무언가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또 뭐냐? 옷가락지가 아니냐? 잠깐, 그건. 송화가 다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허나 포졸은 비웃으며 가락지를 살폈지요. 이 가락지도 황 부자 댁 전당포에 잡혀 있던 물건이렸다. 포졸의 말에 오씨가 흠칫했습니다. 전당포에 잡혀 있었다고? 오씨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지요. 얘야, 그 가락지가 그 옷가락지가 무엇이냐? 오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송화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지요. 설마 그게 정말이란 말이냐? 오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의원을 부른 그 돈의 출처를 떠올린 것이지요. 내 어미 유품 그 옷가락지였더란 말이냐? 오씨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송화의 눈에서 끝내 눈물이 흘렀지요. 어머니를 살려야 했습니다. 어찌 그 귀한 것을 말도 없이 팔았단 말이냐? 말씀드리면 받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 하나뿐인 유품을 나 때문에. 오씨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너를 그토록 구박했는데 내 어미 유품까지 팔아 나를 살렸단 말이냐. 오씨는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요. 포졸들이 송화를 끌고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송화가 오씨에게 바짝 다가섰지요. 그러고는 품속에 손을 넣었지요. 무언가를 가만히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장부였지요. 송화는 그것을 오씨의 치마폭에 밀어 넣었지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재빨랐습니다. 어머니, 이것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송화가 오씨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장부만은요. 이게 무엇이냐? 때가 되면 아실 겁니다. 부디 감추어 두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송화는 포졸들에게 끌려갔지요. 오씨는 영문도 모른 채 장부를 움켜쥐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가슴에 박혔지요. 송화가 지키려 한 것은 제 목숨이 아니었지요. 바로 이 집을 살릴 무언가였습니다. 얘야, 얘야. 오씨가 목 놓아 며느리를 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송화는 그렇게 옥에 갇혔지요. 시한은 이제 단 하루. 곳간은 다시 텅 비어가고 빚을 갚을 길은 막혔지요. 온 마을이 수군거렸습니다. 거봐, 그 며느리가 결국 도적이었다잖아. 양반집 망신이지 뭐야.
쯧쯧. 이제 우리는 어찌 되는 것이오. 도경은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았지요. 부인이 도적이라니 말도 안 돼요. 한석주는 다시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지요. 석 달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었지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어둠이 한씨 집을 무겁게 짓눌렀지요. 그 누구도 희망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허나 오씨의 손에는 며느리가 남긴 장부가 있었지요. 오씨는 그 장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얘야, 대체 이게 무엇이기에? 오씨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지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라 했으니 내 기어이 지키마. 오씨는 장부를 깊이 감추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지막 부탁이었지요. 과연 그 장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옥에 갇힌 송화는 이 절망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차디찬 옥이었지요. 송화는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창살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모든 것이 무너진 듯 했습니다. 석 달간 쌓은 것이 다 사라졌지요. 내가 무얼 놓친 것일까? 송화는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지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송화야, 장사는 눈앞에 이문이 다가 아니란다. 사람의 참됨은 눈에 보이는 데 있지 않느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드러나는 법이지. 아버지의 가르침이 또렷이 되살아났지요. 송화의 아버지는 큰 장사를 하던 분이었지요. 백송화는 본디 가난한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한데 몇 해 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지요. 어떤 악독한 자의 농간 때문이었지요. 위조 문서와 거짓 소문 탓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화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았지요. 허나 아버지가 마지막 말을 남겼지요. 보은골 한석주 어른을 찾아가거라. 그분은 옛날 이 아비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시다. 그 은혜를 내가 대신 갚아드려라.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린 그 원수도 잊지 말거라. 그것이 송화가 시집온 까닭이었습니다. 은인의 집안도 똑같은 자에게 당하고 있었지요. 신분을 감춘 채 제 발로 들어온 것입니다. 원수를 치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장부였습니다. 그 안에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지요. 원수의 농간을 밝힐 증거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송화는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장부는 어머니께 맡겨두었어. 임행수와 짜둔 진짜 거래도 살아있다. 송화의 눈빛이 다시 형형하게 빛났지요. 절망의 바닥에서 며느리는 다시 일어섰지요. 그 시각 한씨 집이었습니다. 오씨가 장부를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목숨처럼 지키라던 그 장부였지요. 이게 대체 무엇이기에? 오씨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넘겼습니다. 빼곡한 글씨와 숫자가 가득했지요. 그 안에 봉인된 서찰이 끼어 있었지요. 오씨는 아들 도경을 불렀습니다. 얘야, 내가 이 글을 좀 읽어보아라. 이 어미는 까막눈이라 알 수가 없구나. 도경이 서찰을 받아들었습니다. 글 읽는 선비의 눈이 빠르게 글자를 쫓았지요. 그러다 도경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무어라 적혀 있느냐? 이 장부에 황만석의 죄가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황만석의 죄가 위조 문서로 남의 재산을 빼앗은 증거입니다. 거짓 빚을 씌운 수법까지 죄다 적혀 있어요. 도경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 며느리가 이런 것을
어찌 가지고 있었단 말이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허나 이것이면 며느리의 누명을 벗길 수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도적이 아닙니다. 도경이 장부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버님, 어서 이걸 보셔야 합니다. 도경이 한석주의 방으로 달려갔지요. 한석주도 그 글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며느리가 우리를 살리려고 이런 것을. 이대로 며느리를 옥에서 죽게 할 수는 없다. 한석주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쓸었지요. 이 장부를 들고 당장 관하로 가야 한다. 저 황만석의 죄를 밝혀야 한다. 그때 오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 빗속을 어찌 가려고. 우리 며느리가 옥에 있는데 빗속이 대수겠습니까? 오 씨는 장부를 안고 문을 박찼지요. 빗줄기가 사정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 씨는 맨발로 진창길을 달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내가 그리 구박했던 그 아이가 제 어미 유품까지 팔아 나를 살렸어. 이젠 내가 그 아이를 살릴 차례다. 오 씨의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지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흘렀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보은과 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한이 되는 날이었지요. 황만석이 의기양양하게 관하로 들어섰습니다. 현감날이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한씨 집이 빚을 못 갚았습니다. 그 집을 제게 넘겨주십시오. 식솔도 모두 제 종으로 거두겠습니다. 현감이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요. 차용증이 분명하니 별 수 없는 일이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멈추시오. 관아 마당으로 오 씨가 뛰어들어왔지요. 도경과 마을 사람들도 뒤따랐지요. 현감날이 그 차용증은 거짓입니다. 오 씨가 장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누명을 썼습니다. 저 황만석이야말로 진짜 죄인입니다. 황만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소리냐. 현감이 명을 내렸지요. 옥에 갇힌 그 며느리를 데려오너라. 잠시 후 송화가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지요. 송화는 현감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현감날이 제가 직접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송화는 황만석의 차용증을 가져오게 했지요. 이 차용증의 글씨를 보십시오. 앞부분과 액수를 적은 부분의 먹빛이 다릅니다. 누군가 나중에 액수를 고쳐 쓴 것이지요. 송화가 차용증을 햇빛에 비추었습니다. 과연 액수 부분만 먹빛이 진했지요. 또한 이 날짜를 보십시오. 송화가 차분히 짚어갔습니다. 이날 한석주 어른은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수결을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지요. 마을 사람 누구에게 물어도 알 수 있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맞소, 그 무렵 한씨 어른은 다 죽어가셨소. 우리가 다 두 눈으로 보았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거들었습니다. 황만석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건 억지다. 차용증은 진짜다. 그렇다면 황 부자 댁 장부를 가져와 대조해 보시지요. 송화가 또렷하게 말했지요. 제가 셈을 맞춰보면 금세 드러날 것입니다. 빌려준 돈과 적힌 돈이 맞는지 보면 되지요. 황만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그건 굳이 그럴 것까지야. 말끝을 흐리는 황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현감날이. 송화가 천천히 황만석을 향해 돌아섰지요. 그러고는 품에서 낡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황만석,
내 얼굴을 똑똑히 보아라. 저는 가난한 고아가 아닙니다. 한양 백시 상단, 백거상의 외동딸 백송아이옵니다. 순간 황만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지요. 백거상의 딸? 내가 위조 문서로 무너뜨린 그 상단. 그 집의 유일한 핏줄이 바로 나다. 마당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 농간의 모든 것을 잃고 돌아가셨다. 송화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지요. 나는 그 원수를 갚고 은인의 집안을 구하러 왔다. 이 장부가 바로 내 죄의 증거다. 송화가 자막대로 장부의 숫자를 짚었습니다. 위조 문서로 남의 재산을 빼앗았지. 그 수법이 여기 낱낱이 적혀 있다. 황만석은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그 계집이 살아 있었다니. 다 닥쳐라. 그깟 장부가 무슨 증거가 된단 말이냐. 황만석이 발악하듯 외쳤지요. 바로 그때 한 사내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황만석의 장부직이 최석이었지요. 현감날이 소인이 아를 것이 있습니다. 최석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어 앉았습니다. 저자가 어찌 여기에? 황만석이 기겁했지요. 소인이 그동안 양심을 속이고 살았습니다. 최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석주 어른의 차용증 말입니다. 그 액수는 제가 황만석의 명으로 고쳤었습니다. 백시 상단을 무너뜨린 위조 문서도 제 손을 거쳤지요. 이놈, 내가 감히 주인을 배신해. 황만석이 최석이에게 달려들려 했지요. 포졸들이 황만석을 붙들었습니다. 소인은 더 이상 그 죄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벌을 받더라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최석이가 위조의 증거를 바쳤지요. 현감의 얼굴이 노여움으로 굳었습니다. 황만석은 들으라. 위조 문서로 양민의 재산을 빼앗았다. 무고한 자에게 누명까지 씌웠으니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 여봐라, 당장 저 황만석을 포박하라. 포졸들이 황만석을 결박했지요. 이럴 수가. 내 재산이, 내가. 황만석은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지요. 빼앗긴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되돌려졌습니다. 600냥의 빚도 없던 일이 되었지요. 송화의 도적 누명도 깨끗이 벗겨졌습니다. 죄를 뉘우친 최석이는 가벼운 벌을 받았지요. 송화가 옥에서 풀려났지요. 마당에 서자 오씨가 달려왔습니다. 얘야, 송화야. 오씨가 며느리를 와라 끌어안았지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널 그리 구박했는데 넌 이 집을 살리려고. 오씨의 눈물이 송화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송화도 오씨를 마주 안았지요. 저는 그저 갚아야 할 은혜를 갚았을 뿐입니다. 아버님께서 옛날 제 친정아버지를 구해주셨지요. 그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끌어안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밖에서 요란한 술의 소리가 들려왔지요. 길을 비키시오. 한시 댁으로 가는 짐이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우르르 몰려나갔습니다. 송화가 옥에 갇히기 전이었지요. 임행수와 은밀히 짜둔 거래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큰손에게 배를 통째로 넘긴 거래였지요. 황만석도 끝내 알지 못한 거래였습니다. 그 진짜 거래가 이날 결실을 맺은 것이지요. 400냥어치 곡식과 돈이 쏟아졌습니다. 빚을 갚고도 한참 남는 큰 돈이었지요. 포구에서 술의 행렬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곡식과 엽전이 끝없이 실려왔지요. 이게 다 한씨 집으로 가는 것이오? 그렇다오. 저 집 며느리가 벌어들인 것이라오. 수레는 한씨 집 마당으로 밀려들었습니다. 텅 비어 거미줄만 가득하던 곳간이었지요. 이제 그 곳간에 곡식이 천장까지 들어찼지요. 다 못 들어간 가마가 마당에 쌓였습니다. 말 그대로 곳간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세상에 저 곳간 좀 보게. 놀러만 다니는 줄 알았던 며느리가 이런 일을. 우리가 그동안 사람을 몰라봤구먼. 손가락질이 이제는 감탄으로 바뀌었지요. 정자나무 아래 노인이 빙긋 웃었습니다. 내 뭐라 했는가. 보이지 않는 데서 드러난다 하지 않았나. 송화는 그 부를 혼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배를 짠 안악들을 불러 모았지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과 함께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함께 나누어야지요. 세댁, 우리는 그저 품을 빌렸을 뿐인데 품을 빌려준 그 손이 이 곳간을 채웠습니다. 받으십시오. 모두의 몫입니다. 송화는 곡식과 돈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한씨 집 며느리가 우리 은인일세. 보은골 사람들이 다 함께 일어섰지요. 한때 송화를 손가락질하던 마을이었습니다. 이제는 송화를 칭송하는 마을이 되었지요. 한석주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백거상의 따님 덕이요. 내 작은 은혜가 이리 큰 복으로 돌아올 줄이야. 도경도 아내의 손을 꼭 잡았지요. 부인, 내 이제 부인께 부끄럽지 않은 지아비가 되겠소. 제가 글 공부를 더 정진하여 이 가문을 일으키겠소. 어머니의 옷가락지도 되찾았지요. 황만석의 전당포가 몰수되며 돌아온 것입니다. 오씨가 그 가락지를 손에 쥐어 주었지요. 이건 내 어미 유품이니 다시는 잃지 말거라. 그리고 이 버선도 받으렴. 내가 손수 기웠단다. 오씨가 곱게 기운 버선을 내밀었습니다. 송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너는 이 집의 며느리이자 내 딸이다. 순이를 잃고 비어있던 내 마음을 내가 채워주었어. 오씨가 송화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지요. 두 사람의 정은 피보다 진해졌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씨 가문은 옛 영화를 되찾았지요. 사랑채에는 다시 글 읽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곳간에는 곡식이 그득했지요. 마당에는 웃음이 넘쳤습니다. 처음 들어오던 날 곳간은 텅 비어 있었지요. 이제 그 자리에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이마다 미소 지었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이었지요. 그 참됨이 마침내 온 마을을 비추었습니다. 사람의 참됨은 겉모습에 있지 않지요. 헛된 소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그 마음에 있지요. 오늘도 누군가는 제 길을 걸어가지요. 그 길은 더디고 외로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허나 그 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지요. 그 정성이 언젠가 곳간을 채우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